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와의 정상회담에서 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UAE는 우리 돈 약 40조 원 네, 정도 네.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UAE의 네. 국가 간 투자 협약 중 기대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뭐 굉장히 많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확히는 뭐 약 한 37조 원 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UAE가 해외 단일 국가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유치했었던 거 역사적으로 쭉 나열해 보면 뭐 영국에 대략 한 15조 가량, 예, 그게 그동안의 최대치였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한 6조 가량, 예, 그게 최대치였고요. 프랑스에도 한번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2조 가량. 근데 이번에 37조 가량이니까 와. 단일 국가 대상으로는 네. 정말 많은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하메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이걸 표현했어요. 이것 때문에 투자를 결심했다. 네, 신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계약을 이행해내는 한국 기업의 깊은 인상 이런 문구를 실제 남겼어요.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뭐 화공 플랜트 같은 것을 우리 화공 플랜트 건설해야 됩니다라고 이 발주를 하면 네. 우리가 그걸 수주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공사 이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이들이 토목사 마찬가지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의 어떤 경험, 모하메드 대통령 입장에서 혹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 그 건설사들이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보니까 네. 계약을 반드시 이행한다. 어.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냥 하자 막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갑자기 뭐 홍수가 와요.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변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일해가면서까지라도 네. 그 계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신뢰가 두터워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네. 좀 강조를 하면서 뭐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고 그동안에 우리 업력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그런 신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100여 개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기업 간의 미팅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좀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네. 또 저희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미지가 또 네. 올라갔다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다 관찰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함께 네. 13개의 MOU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국부펀드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국부펀드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국부펀드가 있고요. 네. 근데 이 국부펀드의 컨셉은 외환보유액이 있잖아요. 그 외환보유액이 중앙은행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그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 국가의 부를 자체를 올린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네. 약 뭐 8,900조 가량의 우리 기금을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해서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국부를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데 네. 특히 이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외환 보유액 그리고 오일머니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딘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투자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가 더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 그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세계 그 원유 매장을 하고 있는 국가를 이제 둘로 쪼개죠. 오펙 회원국이냐, 네. 난 오펙이냐. 네. 난 오펙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 오펙 회원국 중에 석유 매장량 현황을 쭉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두 번째 매장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이 아랍에미리트가 보시는 것처럼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네.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요. 이번에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했어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방위 산업과 관련된 협력. 이미 22년에도 방위 산업 굉장히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소위 22년부터 탈세계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세계가 둘로 쪼개듯이 그리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적 긴장감도 높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위적인 능력을 더 갖춰야 된다. 국방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니까 이 방위 산업 수출이 굉장히 많이 기대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역시 이 방위 산업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무기 수출 그런 기회 혹은 기술 이전 이런 협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MOU를 체결한 것이 실제 우리 뭐 수출 혹은 뭐 우리 어떻게 연봉 협상하듯이 뭐 연봉 계약하듯이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 관계를 가져봅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실질적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단행될 때 실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여기 보시면 한 UAE 국제 공동 비축 사업. 여수에 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 원유를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석유공사가 있고 그쪽에 여수에 이 원유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긴급하게 원유 공급이 부족할 때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원유가 아니라 하물며 그 요소수도 네.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너지 부족한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유 부족 만약에 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급 상황 시에 전략적으로 UAE 원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급망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전략적 에너지 관계를 강화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주로 UAE 입장에서 기존에는 이제 오일 시대였잖아요. 네. 이 원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포스트 오일이라는 것을 이미 주창하고 있어요. UAE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일 시대는 언젠가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네. 거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시대는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일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시대를 대비하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라는 관점에서 이 오일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완전 사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오일 산업 말고 석유 산업 말고 그밖에 이렇게 뚜렷한 내놓으라 할 만한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산업을 탈탄소화한다든가 또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좀 이뤄나가자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좀 기여할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 이 협정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협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도 많이 있겠다라는 걸 좀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요. 또 이 SK그룹 같은 경우는 자발적 탄소 시장 파트너십, 탄소 거래 플랫폼 투자 뭐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종의 큰 그림이죠. 이렇게 MOU라는 것을 체결하고 나면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협력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고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들을 수주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들을 더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이번에 체결된 주요 MOU 네.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이외에도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네, 모두 40여 개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중동붐 하면은 이제 1970년대 소위 우리네 부모님들 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중동 건설 산업에 많은 역할을 또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때 1970년대 생각해 보면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원유 가격이 치솟았던 때. 네. 그럼 세계적으로 원유가 없는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고 미국도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오일을 갖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면 같은 원유를 수출하는데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기회였다고도 볼 수 있죠. 기회. 그럴 때 그렇죠. 네. 그럼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그죠? 산유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1970년대 그런 오일 쇼크와 같은 위기가 있었고 1980년 우리나라 역성장했죠.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에요.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도 있었고 그밖에 여러 위기 때마다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는 흔들리고 또 금리는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설하면 뭐 합니까? 안 팔리는데 네.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이런 중동 국가의 해외 건설 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23년 경제를 보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없죠. 건설사 입장에서. 네. 하면 좀 망하니까 그러면 해외 건설 사업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다른 것을 보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동 국가로의 눈을 돌리는 것은 뭐 굉장한 기대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이 국내 건설 산업의 위축이 있을 때 네. 해외 건설 수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고용 축소도 있겠죠. 네. 투자 위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소위 기업들은 유연하게 사업 구조를 이제 전환하면 되거든요. 해외 건설 중심으로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외 건설 파트가 있고 국내 건설 파트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해외 건설 파트에 네. 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실제 중동 국가 건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해외 건설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2021년, 22년까지의 추이도 있지만 2050년까지, 202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뭐 UAE 같은 경우 7.0% 굉장히 높습니다. 그밖에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건설 산업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기획재정부가 전망하기를 23년 성장률 1.6%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 건설 산업의 성장률은 그걸 훨씬 초과하는 그런 성장률이라고 보니까 이 주요 중동 국가의 평균 성장률이 뭐 7%대니까요. 이것은 네. 굉장히 높은 성장세죠. 그럼 이렇게 중동 지역의 건설 산업 건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회가 많겠죠. 네.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미 우리나라가 뭐 최근 수주한 여러 해외 건설 수주 중에 한 30% 가량이 중동이니까요. UAE로부터 이런 정상회담과 뭐 국빈 대접 받고 국빈 방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동 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네. 좀 긍정적인 경제 신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 큰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이나 네, 그 두 정상 간의 분위기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UAE 대통령께서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2의 고향, 서울이 고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2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제주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제주도인가요? 제주도가 주는 그런 분위기, 음. 고향은 또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를 주는 곳이 네. 또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우리 PD님이 워낙 또 용모가 멋있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특히 제주도 도민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반갑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는 건 그런 의미죠. 네. 예, 저도 제2의 고향하면 어느 나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느 네. 지역 얘기도 하는데 네, 제2의 고향은 왜냐면 고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2의 고향은 여러 수많은 대상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는
국가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듯이 올해 중에 좀 편한 시간에 한국 방문해 주세요라고 그런 초청하는 표현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네.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원전 이야기 하실 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가 아니라 그냥 이런 모습 자체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경제적인 면만 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이런 중동 국가들의 23년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어려운 경제에서 나름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 투자 약속은 네. 한국이 14년 전 수주한 UAE의 바라카 원전 4기를 네. 차질 없이 건설해온 데에 대한 믿음이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당시 총 4호기가 계약이 됐어요. 맞아요. 네. 현재 원전 가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바라카 원전을 우리 2009년에 처음 1호를 네. 수주를 했었고요. 네. 1호기와 2호기가 이미 상용화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3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원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 오일이 이렇게 많이 나는 나라인데 왜 원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에너지 대전환을 꿈꾸고 있어요. 네. 결국 오일 시대는 언젠간 끝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한 가지는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 밖에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UAE도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서 네. 이런 나라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전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주창했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부터 친원전을 강조했었죠. 혹여나 정치적으로 오해하진 말아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친원전으로 이렇게 주창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대될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수출 1호를 수출했었고, 거기서 건립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경험,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그 소감, 네. 소위 말하는 평가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탈탄소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 탄소 배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습니다. 그죠? 네. 일본의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안전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경험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계약일을 준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갖춰졌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원전 수출의 기회, 그리고 이런 모습을 세계가 다 봤거든요. 네. 또 원전이라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 주요국들이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추가적인 기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윤 대통령은 네. 이번 순방에서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순방을 통해 네, 이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네. 국제 사회에 이제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정치적으로는 이제 탈원전이라는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네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삼성. 예, 반도체 공장에 갔잖아요. 네.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그 속에서 산업적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이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기 위한 그 방향성. 그만큼 우리는 이 반도체 산업을 네.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UAE 방문을 해서 이 원전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그런 산업적 기회를 생각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다, 우린 친원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좀 세계 주요국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원전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방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네. 오늘도 이런 경제 외교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순방에 동행한 100여 개의 기업의 수출과 네. 투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기업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앞서 제가 MOU 체결한 걸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최태원 회장께서 SK 회장이죠. 그럼 SK 그룹과 이 탄소 시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에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같은 사옥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 가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엔지니어링에도 이미 다녀왔었고요. 네. 그 우리 상일동에 있어요. 저기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중에 하남을 마주한 그 서울 외곽에 위치해 네네. 있는 위치인데 이 삼성물산이 원전을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수자력 원자력이라는 공사가 있고 네. 또 삼성물산이 있고 네. 같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민관 화합을 이루어서 이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데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역시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대되는 것들도 있겠고요. GS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구라고 하죠. 광구가 이 광업을 소위 이제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광업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광구 지분을 또 투자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인들이 이 UAE에 있는 이제 주요 국영 기업들의 또 수장들과 미팅을 하고 추가적인 뭐 기술 교류라든가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데 좀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네, 압둘라 장관은 네, 행운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말은 이슬람 종교적 은유가 담긴 예, 최상급의 환영이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함마드 UAE 대통령께서 국빈을 초대한 건 첫 번째 일인 거고요. 그 뭐든지 첫 번째 초대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초대자를 함부로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초대 국가가 우리나라다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외교부 장관이죠. 행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과거로 올라가 보면요. 네. 이제 물론 성경과 코란이 있는데 제가 뭐 성경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네. 성경에 구약에 있습니다. 당시 86세였는데 자, 그 첫 번째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어요. 네. 그 아들이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뭐 그때 86세에 나왔는데 사실은 뭐 물론 지금하고는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네. 예, 성경 기록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뭐 어떤 신체적인 구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도 어쨌든 86세에는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신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천사가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그 두 번째 아내 또 다른 아내자 하갈을 통해서 이런 천사가 와서 성령 혹은 축복, 행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마호메트가 자신이 이 하갈 아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만큼 이 이슬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행운, 네. 축복, 성령 이것은 좀
영적인 기운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 관계가 한국과 이슬람 국가들 혹은 UAE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함께 미래 방향을 같이 구축해 나가자. 우리도 오일 시대에서 포스트 오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고 또 한국도 제2의 도약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쟁도 있었고 미중 갈등도 있고 이렇게 세계 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또 이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치고 네, 스위스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재계 총수들과 함께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의 특별 연설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 보시나요? 일단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이 다보스 포럼이 정말 세계의 경제 올림픽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말 많은 그 수장들, 경제 수장들 혹은 이제 기업 대표나 아니면 뭐 UN 총재, 뭐 주요 국제 IMF나 더 월드뱅크 총재 이런 분들도 다 오시고요. 네네. 뭐 정상들도 많이 독일 정상도 오고 우리나라 정상도 가는 거고 이런 정상급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기업 수장들은 당연히 많이 참석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네. 하는 자리고 다보스 포럼의 초대 회장이죠. 클라우드 슈밥.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젠다를 던졌던 네. 그것도 이 다보스 포럼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이 53회째 다보스 포럼이고요. 여기서 주창한 올해의 그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그러니까 세계는 분열되어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뭔가 협력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자 네. 하는 그런 대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제할 내용은 첫 번째가 공급망을 강화하자. 왜냐하면 세계가 분열되니까 공급망이 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 세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아젠다를 던질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하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발제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런 활동들 속에서도 또 많은 기업들 간의 교류가 기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3년 경제가 뭐 굉장히 어둡고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급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 전망 정말 훌륭한 경제 전망서죠. 글로벌 경제 침체 오는 것입니까? 일단 제가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한국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좀 거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잣대 중에 좀 유명한 것이 이제 PMI 지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PMI 지수는 소위 제조업 경기를 보여줘요. 근데 세계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기를 좀 확인해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나, 하강 국면인가, 상승 국면인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CIC 데이터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의 PMI 지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PMI 지수를 해석하실 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상회하면 어떻게 보면 호황 국면, 네. 그죠? 그리고 50을 하회하면 불황 국면.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호황 국면, 50을 상회하는 그 지점에서 21년 9월 정도죠. 그때가 거의 고점이죠. 네. 그 이후에는 계속 하강 국면이다. 현재까지 하강 국면인데 50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하강 국면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둔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50을 하회하는 구간에서 계속 하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침체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PMI 지표는 어떻게 보면 체감 경기, 선행 지표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22년 끝자락에
이 50 밑으로 진입을 했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PMI 지수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23년에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미국 같은 나라도 뭐 4개월, 5개월 연속 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 50을 밑돌고 있고요. 이게 경기 침체 국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 뭐 이런 단어를 들으실 때 너무 과하게 해석하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드렸는데 좀 과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했으니까 경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좀 홍수가 온다든가 폭풍이 내린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침체는 상대적으로 뭐 장맛비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제 위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점점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L자형 침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네. 근데 세계 경제도 한국 경제도 마치 이런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월드뱅크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던데요.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죠. 이렇게 월드뱅크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어요. 근데 1.7%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월드뱅크 자료를 가지고 제 그래프만 그린 것뿐입니다. 근데 1995년 이래로 이 세계 경제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역성장을 경험한 거죠.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네. 두 번의 역성장을 제외하면 경제 위기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1998년 IMF 외환위기인데 그때 세계 경제는 2.6% 플러스 성장했으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였죠.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경험한 가장 큰 경제 위기 아니었나. IMF 외환위기가.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경제 위기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23년 성장률 1.7%는 이 두 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역시 제일 낮아요. 제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네. 한국 경제 성장률 23년 1.6%는 네 번의 우리 현대사 1960년대 이래로 경제 위기를 네 번 겪었는데 네 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7% 성장률 이게 바로 경기 침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부터 좀 보고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4페이지를 보시면 총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3년 경제를 1.7%로 전망했는데요. 네. 이게 23년 전망치를 얼만큼 하향 조정했냐면 1.3%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네. 그러면 지난 22년 6월에는 몇 퍼센트로 전망한 거예요? 3%로 전망한 거예요. 세계 경제가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네. 6월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고물가, 고금리. 네. 그것의 역습을 받는 해가 23년이다. 근데 23년 성장률이 1.3%포인트 하향 조정된 거예요. 이 1.3%포인트가 100 중에 1.3이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 네. 3에서 1.3이 조정된 거니까 네. 더 크네요. 굉장히 큰 조정이다. 네. 이렇게 거의 반 정도 조정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23년에 0.5%로 전망했는데 네. 종전에만 해도 이렇게 0.5와 1.7을 더하면 2.2%잖아요. 네. 2.2%에서 1.7%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거예요. 엄청난 조정이죠. 네. 그래서 선진국들이 특히 어렵다. 그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과 유로존이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안 좋게 0.5%로 전망했고요. 많이 조정했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0.5%로 전망했는데 조정치가 1.9% 마이너스입니다. 네. 굉장한 하향 조정이라는 거죠. 심지어 유로존 같은 경우는 0%로 전망했어요. 네. 기존 전망치보다 역시 1.9% 마이너스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유로존 경제 같은 경우는 아예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0% 성장의 의미는 자칫 더 잘못 가다가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표현했을 만큼 세계 경제가 녹록지 않다. 월드뱅크의 전망도 그렇게 녹록지 않게 전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이라고 보는 중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월드뱅크에서는 굉장히 샤프하고 이렇게 샤프하다는 것은 급격하게 하강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long lasting, 장기간에 걸친 네. 장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만큼 좀 어려운 경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경제가 야기된 것은 고물가 고금리다. 22년에 너무나 높은 고물가가 찾아왔고 네.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는데 이 고물가 고금리 역습을 받는 해 그게 23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대값을 보시면 세계 경제나 또 선진국이나 신흥개도국 할 것 없이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짧은 기간 안에는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전망한 만큼 고물가 기조가 22년, 23년 이어서 굉장히 추가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도 이 고물가 기조가 당장 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를 채택했을까요? 고금리를 채택했겠죠. 이 고금리 역시 이게 점선이 말이죠. 지난 22년 1월 달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그냥 완만하게 인상하겠다라고 보신 것처럼 금리를 정상화하는 수준인 거죠. 네.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제로금리 도입했는데 다시 금리를 정상화하는데 그 속도를 더디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전쟁 직후 22년 1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유로존이든 또 미국이든 네. 결국 이렇게 높아진 물가와 금리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결국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높은 금리로 인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체제거든요. 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 주식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걸 차치하다 하더라도 그냥 저축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저축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주식 투자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저축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축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만큼 주식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대출 받아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 높아진 금리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MI 지수가 급격히 하강하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 소비도 많이 되지 않겠다 하니까 제조업 경기가 불황으로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세계 주요국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성, 그럼 뭐에 영향을 줄까요? 바로 수출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1년에는 수출 규모가 10%에 가깝게 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22년에는 크게 떨어져서 4, 5%에 가깝게 이 수출 증가율이 글로벌 교역량이 이렇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23년에는 더 크게 둔화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세계 교역량 자체가 크게 멈추듯이 주춤해진다.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수출 규모가 축소되거나 규모가 크게
둔화되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 흐름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가늠케 해주죠. 네. 그런 모습임을 여기서 보고서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23년 1월과 2월에 눈여겨봐야 할 또 발표나 지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그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 보고서에 담긴 그 의미, 해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것을 이미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계속 추가적으로 새로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그 수정 전망치가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계속 그동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안 좋네. 이런 발표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을 좀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계속 강조하듯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산업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자문자답을 좀 하시면서 투자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 경기 침체죠. 네. 네.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네. 올해 돈의 흐름 네. 어디로 향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3년 경제 기상도는 어떻게 될까? 재테크 기상도는 어떻게 될까? 네. 오늘 좀 요약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의 이동을 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돈의 이동이 관찰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예금 총 수신액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22년 네. 끝자락까지.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대한 자금이 돈이 더 높은 수익성을 향해서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은행으로는 돈이 몰리니까 네. 은행으로 돈의 이동과 함께 여러분이 옮겨가셔라.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고 돈의 이동에 맞춰서 여러분의 자금을 이동시키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의 이동 보이시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대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보시는 것처럼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레버리징의 시대였다면 왜?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게 떨어지는 시대. 네. 그때는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대출해서 다른 투자처를 향해서 돈을 옮겨 나간다. 네.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네.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산다. 네. 그런 시대가 레버리징의 시대였다라고 본다면 보신 것처럼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이런 시대는 말 그대로의 디레버리징의 시대. 그렇게 판단하면 좋겠죠. 결국 돈의 이동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시행했는데 보신 것처럼 저의 전망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 분야 또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본 이제 설문조사인데 네. 23년 돈의 흐름이 어디로 집중될 것 같냐? 예금의 90% 물론 중복 설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복 답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90, 30 더해도 벌써 100이 넘잖아요. 네. 100이 넘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신 것처럼 예금에 많이 쏠린다. 기상도가 이게 맑음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고요. 네. 주식시장은 벌써 돈이 두 번째로 쏠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벌써 해는 있지만 구름이 좀 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시장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기준금리를 따라 예금금리도 같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네. 올해도 저축, 예금이 또 좋은 방법이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예금의 기상도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네. 네, 예금 기상도는 맑음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보신 것처럼 이 금리를 볼 수 있는데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시 뭐 가계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소액대출 금리나 일반 신용대출 금리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오늘 오후에 이 코픽스 오늘 날짜에 발표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데요. 은행들이 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까요? 그 비용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이 시중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네. 보신 것처럼 코픽스 금리가 시중 금리를 전망하는 그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2월 15일까지 발표됐었고 오늘 또 발표가 됩니다. 이 녹화일 날. 그래서 이게 4.34까지 올랐는데 다 신규 취급액이든 잔액 기준이든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12월까지 2020년 12월까지 시중금리가 다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에 이 코픽스 발표를 하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해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의 시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23년에 우리가 만나는 이 시중금리는 정말 말 그대로 높은 금리다. 네. 이렇게 본다면 다른 걸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찾지 않고 나 그냥 저축처를 찾아서 저축하겠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저축을 해보겠다, 예적금을 좀 해보겠다 하신다면 특히 안전추구형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예금을 말금이라는 그 기상도를 생각하시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기상도는 이제 주식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해는 있어요. 근데 구름이 껴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물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물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 금리, 시장, 그 시장 중에 지금은 주식시장 이걸 설명드리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힐 것이냐 그것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짓고 물가가 정말 말 그대로 2%라는 목표 물가까지 부합하게 떨어져 주면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텐데 네. 지금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번 6.5%까지 발표가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맞지만 2%라는 목표 물가, 빨간색 거놨죠? 네. 이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2에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만큼 또 그 자리에 도래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보통 종 모양, 네. 정규분포를 그려요. 네. 그래서 그 정규분포의 특성에 맞게 추계를 제가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2%에 부합하는 그 물가 상승률에 도래하려면 23년 끝자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어떤 이변이 발생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 즈음에 2%에 부합하게 떨어져 준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특별한 일이 없이 물가 상승세가 이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미국 페드의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기관들의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유사합니다. 네. 상반기 약 4, 5%, 네. 하반기 약 3, 4%. 요 정도의 물가 상승률 CPI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시 월드뱅크도 비슷한 뷰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는 보신 것처럼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 약 4월쯤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거의 끝자락에는 인하할 수도 있다 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은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고요. 파월의 마음 혹은 FOMC 위원들의 마음도 이러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은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물가를 정점까지 완전히 2%라는 목표 물가까지 끌어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버리면 또 과도한 심리를 조장할 수 있어서 물가를 영영 못 잡고 놓치게 될 수도 있겠다.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또 투자가 진척이 되고
뭐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내구재 소비하고 그러면 또 수요가 폭발하니까 물가를 못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물가가 잡혔을 때 그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이 파월의 여러 기자회견이나 말씀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시장의 기대는 이미 금리 인하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23년 끝자락에 네. 파월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양론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23년 중반 약 4월 요 정도쯤이면 초중반이죠. 이 정도쯤이면 금리의 고점이 있으니까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이니까 대략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인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저점 찍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세가 미약한 박스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는 있으나 그러니까 저점은 찍고 반등했으나 구름은 여전히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정말 이 구름을 뒤집고서 옥석을 가려내서 주식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공격적 투자자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 자체를 제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구름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기상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기상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엇갈리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의 흐름이 있죠. 경기 사이클 있죠. 이 사이클 한번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국면, 이제 익스펜션. 그리고 여기서 좀 떨어지죠. 이게 리세션. 그리고 제로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뭐예요? 이게 디프레션.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로를 향해 올라가는 구간이 이게 리커버리, 회복 구간이에요. 그리고 제로에서 플러스를 또 다시 가는 게 다시 익스펜션, 그리고 리세션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경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보신 것처럼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선행합니다. 먼저 떨어지고 먼저 올라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뒤늦게 떨어지고 뒤늦게 올라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경기 사이클과 구분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경기의 혹은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후행하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의 역습을 받는 그런 시점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쩌면 이 하강 국면, 이 조정 국면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금리 가파르게 인하될 때, 빅컷으로 금리 인하될 때 집값이 폭등했었고 21년에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됐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 하단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연내에는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집을 살 만한 여력이나 구매 의사가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는 말 그대로 비다. 예, 비가 내리는 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네. 또 시장이 당장 이렇게 반응할지도 미지수고요. 네. 또 경기 침체에 또 고금리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네. 네, 부동산 가격 하락세 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끝자락까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상승률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이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시면 좋겠는데 보신 것처럼 2020년에 미분양 주택이 크게 해소됐죠. 이때 네. 집값이 상승했죠. 미분양 주택이 맴돌죠. 네. 이때 상승세가 둔화되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죠. 네.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때 집값이 하락하는 겁니다. 역시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더 쌓이느냐. 저는 평년이 6만 호 정도를 찍었었으니까 이번 23년엔 사실 6만 호 이상 한 7만 호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신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23년에. 공급이 많고 수요가 부진하니까 네. 미분양 주택이 꽤 쌓일 텐데 이 쌓이는 구간은 23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23년 내내 좀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기상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채권 시장의 기상도 네.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한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네. 집중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이 구름이 가려진 해, 요 정도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국채 금리가 다시 할게요. 특히 채권 시장 중에서도 국채 시장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리스크를 해지한다든가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름의 지키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채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2023년 올해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투자해라. 조언해 주신다면요, 교수님. 일단은 제가 기상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23년의 바깥 날씨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만 여러분의 그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의 성향에 따라서 나가셔도 되고 안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맑은 날씨를 좋아하시면 맑은 날씨에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나는 좀 비 오는 날도 좋다. 좀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나 이렇게 우산 쓰고 나가는 거 좋다. 나 얼굴 타는 거 좀 싫어서 구름 잔뜩 끼는 게 좀 좋다.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기상도를 말씀드렸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좀 반드시 지키는 투자를 하고 싶다. 네. 많이 벌고 싶진 않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했는데 불안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주가 지표가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우리 PD님도 우리 유튜브 채널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 하느라고 그게 신경이 있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네. 그러면 과감하게 주식 투자는 추천될 만한 그런 국면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2023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어떤 성향에 상관없이 주식 투자하지 마셔요라고 조언을 드렸다면 23년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 자체가 원래 좀 공격적인 걸 좋아하고 좀 장기 투자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주식 투자했을 때 나 신경 안 쓰고 내 일에 내 역량 개발에 나의 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공격적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면 좀 해볼 만한 투자 대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구분하셔서 그래서 저축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향에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렵겠다. 내 집 마련의 시점을 좀 많이 늦추셨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나 그 밖에 또 다른 거대한 시그널이 등장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23년 년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뭔가에 달라지는 모멘텀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경제 잘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벌써 이제 5만 명 달성했는데요. 남은 10만 명 달성될 때까지 그 공약을 제가 이미 공약 발표했지 않습니까? 공약을 발표한 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우리 PD님께 이 5만 명 달성할 때까지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연휴 끝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